안녕하세요. 50이 넘은 나이에 택시 핸들을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에는 20년 가까이 교단했었던 국어 선생님이었고 정년이 아직 몇 해 남아 있었는데도 먼저 나왔습니다. 사실 택시를 시작한 건 돈이 급해서가 아니었어요. 물론 수입이 없으면 안 되는 처지였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였어요. 집에 들어오면 아무도 없고 밥을 차려도 먹을 사람이 없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 시간들이 많이 외롭더라고요. 그런데 핸들을 잡으면 달랐어요. 적어도 앞을 봐야 하고 손님이 타면 어디론가 가야 하니까요.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 저한테는 꽤 소중했어요. 택시 안에서 별별 사람을 다 만났어요. 새벽에 울면서 타는 사람, 전화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 그 사람들을 사연을 듣다 보면 묘하게 내 일도 작아지는 것 같았죠. 그렇게 버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일어난 이 일이 묵은 복수를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게요. 저는 경남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버스 운전을 했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셨어요. 두 분 다 말이 없는 분들이었는데 저도 그걸 닮았나 봐요. 어릴 때부터 말보다 글이 편했고 책 읽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몰랐거든요. 나중에 사범대에 가고 싶다 했을 때 아버지가 선생은 배고프다 이 한마디만 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배고프더라도 하고 싶은 걸 해야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임용고시 붙고 중학교 국어교사로 발령받고 그렇게 교단에 섰을 때 25이었죠. 그게 평생 직업일 줄 알았어요. 정년 채우고 조용히 늙어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살았고요. 아파트 하나 마련하는데 10년이 넘게 걸렸지만 남들처럼 빠르지는 않았어도 제 힘으로 마련한 거라 뿌듯했죠.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는 학교에 있기가 힘들었어요. 교직 사회가 참 좁거든요. 소문이 얼마나 빨리 도는지 전처와 친구 이야기가 동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저는 복도에서 마주치는 선생님들 표정을 읽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결국 명예퇴직을 신청했어요. 정년까지 몇 해 남아 있었지만 그냥 나오는 게 맞겠다 싶었거든요. 퇴직하고 보니 남은 게 많진 않았어요. 그래도 낡은 차 한 대가 있었고 아직은 일할 수 있는 제 두 다리가 있었으니까요. 택시 면허 딴 날 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이제 괜찮아. 면허도 땄다. 알아. 원래 우리 아빠 강한 사람이잖아. 그 짧은 문자 하나가 그날 제가 받은 가장 큰 위로였어요. 전철을 처음 만난 건 동료 교사 소개로였어요. 딱히 기대는 없었어요. 이 소개팅이라는 게 어색하게 앉아서 커피 마시다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전철은 달랐어요. 말수가 없는 편이었는데 제가 말하면 끝까지 듣다가 신중하게 대답을 했죠. 그게 속 깊은 사람처럼 보여서 좋더라고요. 여느 때부터 전처는 살갑거나 애교가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야무지고 계획적인 면이 든든했거든요. 돈 쓰는 것도 꼼꼼하고 결정할 때는 감정보다 계산이 먼저인 스타일이요. 그때는 그게 장점인 줄로만 알았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잠깐은 평화로웠어요. 그냥 조용한 가정이었지만요. 딸을 낳고 나서부터 전처가 좀 달라지긴 했는데 전 그게 엄마가 돼서 그런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이게 최선이야? 전처가 자주 하던 말이에요. 저녁을 먹다가도 딸 재우고 나서도 별 맥락 없이 툭툭 나오는 말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는데 그 말이 반복될수록 묘하게 불편해지더라고요. 그 말 속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그걸 직면하기 싫었던 거죠. 사실 전처는 주변 사람들 사는 거에 유독 관심이 많았어요. 누가 어느 아파트에 이사했고 차를 바꿨는지 또 누구 남편이 어느 자리로 갔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들을 하는 전처의 눈빛이 지금 생각해보면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비교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랑 사는 내내 다른 삶과 끊임없이 견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딸이 3살 되던 무렵이었어요. 이 동네는 애 키울 데가 못 돼.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게 모성애인 줄 알았어요.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좋은 학군 쪽으로 이사를 알아봤고 전처 눈높이에 맞추려고 꽤 오래 애를 썼어요. 결국 전처가 오래 원하던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새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깔끔하게 수리된 곳이었고 딸이 다닐 초등학교도 가까웠어요. 이사하던 날 전처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는데 그 모습 보는 게 좋았어요. 그런데 이사하고 며칠 지났을 때 생각지 못한 손님이 왔어요. 동창 태경이가 서 있더라고요. 야, 너 이사 왔단 얘긴 들었다. 나도 이 동네 살아. 알고 보니 태경이가 2번째 이혼을 하고 나서 이쪽으로 이사를 온 거였어요. 2번째 결혼이 깨진 게 얼마 안 된 시점이었는데 본인은 태연하게 새 출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시 보니 반가웠어요. 종종 연락은 했지만 자주 보진 못했던 친구였으니까요. 그게 다시 가까워진 계기였어요. 같은 동네에 사니까 밥도 자주 같이 먹고 주말에 별다른 이유 없이 얼굴을 보기도 했어요. 딸도 태경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따랐고 전처도 반갑게 맞아줬거든요. 근데 아주 솔직하게 이 남자로서는 빵점인 놈이었어요. 대학 다닐 때부터 여자친구가 수도 없이 바뀌었어요. 그냥 바람기가 많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면 패턴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사귀는 여자들은 항상 좋은 조건이었어요. 집안이 좋든지 얼굴이 특출나든지 아니면 뭔가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게 있는 여자들이었거든요. 그 여자들이 옆에 있으면 그 친구가 더 빛이 났어요. 그게 노림수였던 거죠. 한 번은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야, 너는 왜 여자들이 매번 바뀌냐? 좀 진지하게 만나. 그 친구가 웃으면서 답했어요. 사람은 서로 필요가 있어야 만나는 거야. 그때는 그게 그냥 철없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태경이는 진심이었던 거예요. 여자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로 봤던 거죠. 그게 좀 불편하긴 했어요. 그래도 내 친구고 나랑 엮일 일이 아니니까 크게 잘못되진 않겠지 싶었던 거예요. 나중에야 태경이 첫 번째 결혼이 깨진 이유를 들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처가가 생각만큼 형편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봤을 때랑 달랐다면서 속았다고 했대요. 그래도 2번째 결혼은 꽤 갔어요. 여자 쪽 집에 재산이 꽤 있었다나 봐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깨졌지만요. 그리고 우리 동네로 이사와서 자주 보게 된 거였어요. 이 사정을 다 아는 전처가 불쑥 그러더라고요. 근데 태경 씨 사람은 참 좋은 것 같아. 말도 잘하고 분위기도 잘 맞추고.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아니, 뭐 친구로는 괜찮은데 남자로는 아니야. 전처가 피식 웃었어요. 왜 질투해? 원래 태경 씨 같은 남자들은 여자들이 가만 안 두지. 그 한마디에 입을 닫았어요. 괜히 친구 욕하는 사람처럼 돼버린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그 친구 여자 문제를 줄줄이 얘기하면 뭐가 되겠어요? 뒤에서 친구 험담이나 하는 못난 남편이 되는 거잖아요. 더 말하면 괜히 옹졸해 보일 것 같아 그냥 웃고 넘겼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그래도 내 친구이고 아내인데 설마 싶었던 거죠. 근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무렵에 전처 부모님이 연달아 돌아가셨어요. 두 분이 반년 사이로 가셨는데 그게 워낙 갑작스러운 일이라 전처도 한동안 힘들어했어요. 저는 최대한 옆에 있으려 했고 그때만큼은 전처랑 좀 가까워진 것 같기도 했어요. 아픔을 함께 겪으면 사람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런데 유산 문제가 정리되고 나서부터였어요. 전처 부모님이 갖고 계셨던 게 생각보다 많았어요. 작은 상가 건물 하나에 땅이 좀 있었고 예금도 적지 않았거든요. 전처가 외동딸이었으니까 그게 다 전처한테 왔고요. 그 당시 교사 월급으로는 몇십 년을 모아야 할 정도의 돈이 한꺼번에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을 바꿔놓더라고요. 원래 전처가 꾸미는 것에 관심이 없는 편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가방도 바뀌고 미용실을 더 자주 가기 시작했어요. 뭐 돈이 좀 생겼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 다음부터가 이상했어요. 그때부터 외출이 잦아졌어요. 친구들 만난다고 모임이 있다고 저녁에 나가는 일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뭔가 들떠 있었어요. 눈이 좀 빛난다고 할까요? 그리고 태경이랑 가까워지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밤 전처가 잠든 줄 알고 거실에 나왔는데 소파에 핸드폰이 있었어요. 화면도 그대로 켜져 있었고 일부러 볼 생각은 없었는데 그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태경이가 보낸 문자였죠. 오늘 고마웠어요. 그냥 짧은 문자였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밤 11시라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당신 요즘 태경이랑 자주 연락하나 봐? 전처가 밥 먹으면서 고개도 안 들고 답했어요. 가끔. 왜? 당신 친구잖아. 그 한마디로 대화가 끝났어요. 저도 더는 물어보지 않았고요. 이상하게 확인하는 게 두려웠어요. 알면 돌이킬 수 없는 게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이요. 그게 얼마나 비겁한 생각이었는진 나중에야 알았지만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결국 제가 치른 가장 비싼 대가가 됐습니다. 사실 결정적인 장면을 직접 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더 나빴어요. 직접 제 눈으로 다 봤으면 차라리 명확했을 텐데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상황들이 하나씩 쌓이는 게 더 오래 깊이 파고들거든요. 어느 날 전처가 태경이한테 좋은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혼자 사는 게 안쓰럽다고 주변에 괜찮은 후배가 있는데 한번 자리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 둘이 같이 다니는 일이 잦아졌어요. 근데 횟수가 늘어날수록 묘하게 불편했어요. 소개팅 자리를 만드는데 왜 이렇게 자주 만나야 하는지, 왜 항상 저녁이어야 하고, 왜 매번 늦게 들어오는지. 그래서 한 번은 못 참고 물어봤어요. 오늘도 태경이 만나? 전처가 가방을 챙기면서 대답했어요. 후배 얘기 좀 더 해야 할 것 같아서. 내가 책임지고 해줘야지. 그리고 뒤에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그날도 소개팅 있다면서 나갔는데 전처한테 연락이 없었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 전화도 문자도 없었거든요. 제가 먼저 전화를 했더니 한참 만에 받더라고요. 술자리가 길어졌다고, 태경이 좀 취해서 먼저 보내기가 뭐하다고요. 그리고 새벽이 다 돼서야 들어왔어요. 택시에서 내리는 걸 제가 창문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전처 혼자긴 했어요. 비틀거리진 않았는데 화장이 번져 있었어요. 들어오자마자 제가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금이 몇 시야?
미안, 좀 늦었지? 근데 태경 씨가 많이 취해서. 태경이가 취한 건 취한 거고 당신이 왜 이 시간까지 있냐고. 전처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게 괜히 같이 있어줬나. 그냥 먼저 올걸. 나도 피곤해 죽겠어. 그게 전부였어요. 더 묻지 않았어요. 아니, 못했어요. 뭔가를 물어보면 그 답을 들어야 하는데 솔직히 그 답이 두려웠거든요. 며칠 후에 태경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태경이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묻고 실없는 이야기나 하면서 떠들고 소주를 한 잔 따랐어요. 분위기를 보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날 내가 너무 취했어. 너한테도 미안하게 됐다. 재수 씨가 나 챙겨주느라 늦었잖아. 저는 그 친구 눈을 봤어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미안하거나 불편한 기색도 없었어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잠을 못 잤어요. 누우면 생각이 멈추질 않았거든요. 그 시간에 둘이 어디 있었는지, 왜 전처 화장이 그렇게 번져 있었는지 머릿속에서 둘이 있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 그림을 지우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선명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몇 날 며칠을 계속됐어요. 어쩌면 이미 제 안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뭔가가 있다는 걸 직감으로 느끼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게 가정을 지키는 거라고 믿고 싶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딸이 학원 가고 나서 집에 둘만 남았는데 전처가 밥을 차리다 말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목소리가 평소랑 달리 좀 낮고 준비된 것 같은 톤이더라고요. 나 할 말 있어. 전처가 밥그릇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봤어요. 나 이혼하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텔레비전이 켜져 있는데도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고 주방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없어졌어요. 저는 한참 있다가 물었어요. 혹시 태경이 때문이야? 전처가 대답을 안 했어요. 부정도, 긍정도 아닌 침묵. 그 침묵이 가장 솔직한 대답이었죠. 화가 나야 하는데 이상하게 그 순간엔 화가 안 났어요. 그냥 멍했어요. 알고 지낸 친구, 같이 산 아내가 동시에 그냥 사라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배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뭔가 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어지는 느낌. 저는 딸 때문에라도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 빌다시피 했어요. 다시 생각해줘. 수아도 있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주면 고칠게. 진짜 고칠 수 있어. 전처가 저를 봤어요. 그냥 말 섞기도 더 싫고 피곤하다는 얼굴이었어요. 고치고 말고 할 것도 없어. 난 그냥 당신하고 사는 게 재미가 없어. 그 말이 턱 막히더라고요. 제가 성실하게 살아온 게, 열심히 가정 지켜온 게 전처한테는 그냥 재미없는 삶이었던 거예요. 더 매달리고 싶었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 힘이 빠졌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직전 저는 전처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그래, 당신이 원한다니까 이혼은 해줄게. 근데 태경이는 안 돼. 내가 그놈을 평생 봐왔어. 걔가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내가 이 말은 안 해. 근데 그놈 여자 조건 보고 만나. 당신 부모님 유산 그거 없어지는 날 당신도 없어진다고. 전처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딱 한순간 흔들렸지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당신이야말로 평생 그렇게 살아. 그게 전처가 저한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말이 가시처럼 박혔어요. 운전하다가 문득 그 표정이 떠오르고 분명히 잘못한 사람은 저 사람인데 왜 내가 이 말을 곱씹고 있나 싶어서 더 억울할 지경이었죠. 그게 10년 동안 제 안에 있었어요. 이혼 직후는 사실 잘 기억도 안 나요. 뭘 먹었는지, 뭘 했는지,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간 것 같았어요. 명예퇴직하고 처음 몇 달은 정말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딸 학교 보내고 그 다음엔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택시 면허를 딴 것도 그렇게 멍하니 있는 시간을 어떻게든 채워보려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뒤에도 한 번씩 전처와 그 친구 소식은 간간히 들려왔어요. 저랑 이혼하고 같이 산다는 이야기, 전처 유산으로 어디 투자했다가 반을 날렸다는 이야기, 또 태경이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 들을 때마다 속이 뒤집힐 것 같다가도 금방 아무렇지 않아지기도 했어요. 시간이 진짜 약이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남 이야기 듣듯이 흘려들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가 동창 현태를 만난 게 이혼하고 3년쯤 됐을 때였어요. 그때 아무하고도 연락 안 하고 살 때였는데 현태가 제 이혼 소식을 뒤늦게 알고 연락을 해왔어요. 현태는 대학 때부터 돈 계산이 빠른 친구였는데 사회생활하면서도 재테크를 잘했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은 현태가 한참 듣다가 물었어요. 야, 너 지금 돈 얼마나 갖고 있어? 대충 말하니까 현태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거 나한테 딱 3년만 맡겨봐. 내가 확실하게 굴려줄게.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그래도 예금 이자 정도는 되겠지 싶어서 일부를 맡겼는데 현태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어요. 부동산 소액 투자로 시작해서 배당주를 꾸준히 모으고 시장이 좋을 때 움직이고 나쁠 때 버티는 방식으로 10년 사이에 종잣돈이 몇 배가 됐어요. 제가 혼자서는 절대 못했을 일이에요. 어느 날 현태가 맥주 한잔하며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그때 너 왜 찾아간 줄 알아? 복수하라고. 진짜 복수가 뭔 줄 알아? 그 사람들이 망하는 게 아니야. 네가 잘 사는 거지. 그게 제일 독하고 무서운 거라니까. 그 말이 그냥 위로처럼 들렸는데 지나고 보니까 진짜였어요. 그리고 지영 씨를 처음 만난 건 지인 소개로였어요. 솔직히 만나기 전부터는 좀 꺼려졌어요. 솔직히 이 나이에 새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귀찮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거든요. 한번 크게 데인 경험도 있으니까 여자 만나는 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지인이 워낙 밀어붙여서 밥이나 한번 먹자는 마음으로 나갔어요. 지영 씨가 자리에 앉으면서 한 첫마디가 저를 얼어붙게 했어요. 저 실은 현숙 씨 알아요. 같이 일했거든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려고 했어요. 그 이름만 들어도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영 씨가 바로 말을 이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도 잘 알아요. 그 말에 다시 앉았어요. 알고 보니 지영 씨는 전처하고 몇 년을 같이 일한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는 교양 있고 단정해 보이는 사람이 뒤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사람들 험담은 어떻게 하는지, 공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걸 제일 가까이서 본 사람이 지영 씨였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혼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놀라지 않았던 거예요. 같이 일할 때 저도 많이 당했거든요. 처음엔 제가 못난 건가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묘하게 위로가 됐어요. 내가 못나서 이혼당한 게 아니라는 걸, 나 말고도 당한 사람이 있다는 걸 확인받은 느낌이랄까요? 그날 밥을 2시간 넘게 먹었어요. 대화를 나눠보니 소박하고 참 따뜻한 사람이더라고요. 또 뭔가를 꾸미거나 재는 것 같은 느낌도 없었어요. 그렇게 천천히 만나고 알아가면서 아주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서두르고 싶지 않았고 지영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다행히 딸도 지영 씨를 좋아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딸이 집에 와서 한마디 했거든요. 아빠, 그분 진짜 좋은 분 같아. 그 말을 듣고 저도 처음으로 이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동창 단체 채팅방이 갑자기 시끄러워졌어요. 태경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세 번째 결혼이요. 상대는 40대 중반에 사업하는 여자라고 했고 청첩장에 사진까지 찍혀서 채팅방에 올라왔어요. 축하 메시지가 쭉 달리는데 저는 한참을 멍하니 봤어요. 이상했거든요. 그 친구는 지금 전처랑 살고 있어요. 근데 결혼을 한다고요? 너무 찜찜해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조용히 알아봤어요. 지인 중에 그쪽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넌지시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실은 걔네 혼인신고 안 했잖아. 저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같이 살긴 사는데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아닌 거야. 걔가 현숙 씨한테 재산 정리가 복잡하고 그러니까 좀 천천히 하자고 했다더라고. 그게 몇 년째인 거야. 그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졌어요. 재산 정리가 복잡하다는 말은 핑계였던 거예요. 그 친구는 처음부터 전처와 정식으로 묶일 생각이 없었던 거죠. 위장 이혼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처 유산을 끌어다 쓰고 더 조건 좋은 여자가 나타나자 갈아타는 수순이었던 거예요.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도 아니니까요. 미련도 책임도 없는 거고요. 제가 이혼할 때 전처한테 한 말 그대로였어요. 저는 청첩장을 출력해서 접어뒀어요. 특별히 뭔가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갖고 있고 싶었어요. 내가 맞았다는 확인이었거든요. 그 무렵 지영 씨와 같이 살 집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현태 덕분에 불린 돈으로 생각보다 좋은 집을 마련할 수 있었거든요. 지영 씨가 마음에 드는 곳으로 계약하기로 했어요. 며칠 후 지영 씨가 연락을 해왔어요. 나 마음에 드는 집 찾은 것 같아요. 같이 가볼래요? 지영 씨와 함께 살 집을 계약한 날 한동안 멍하니 창밖을 봤어요. 좋은 감정이었어요. 나쁜 게 아닌데 그 감정이 너무 낯설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다 보면 행복한 감정도 처음엔 좀 어색하거든요. 이게 맞나?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집은 지영 씨가 마음에 들어 한 곳이었어요. 넓진 않아도 햇볕이 잘 들고 거실 창으로 작은 공원이 보이는 곳이었거든요. 지영 씨가 처음 그 집을 보고 나서 했던 말이 기억나요. 여기서 아침마다 커피 마시면 좋겠다. 그 말이 참 좋았어요. 거창하지 않고 그냥 아침에 커피 마시면 좋겠다는 말. 전 그런 소박한 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전처는 집을 볼 때 항상 평수나 주변 시세를 먼저 따졌거든요. 계약을 마치고 짐을 옮기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딸도 주말에 와서 거들어줬고요. 지영 씨 옆에서 박스를 나르면서 뭔가 얘기를 나누는 걸 봤는데 둘이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웃었어요. 저한테 참 오랜만인 풍경이었거든요. 집안에 웃음소리가 있다는 게. 짐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지영 씨가 말했어요. 나 집들이도 할래요. 내 친구들 다 불러도 되죠? 그럼 당연하지. 지영 씨가 초대할 사람 목록을 보여줬어요. 예전 직장 동료들부터 오래된 친구들, 그걸 쭉 보다가 한 이름에서 멈췄어요. 전처 이름이었어요. 저는 지영 씨를 똑바로 보고 물었어요. 근데 이거 알고 넣은 거야? 지영 씨도 저를 피하지 않고 봤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일부러 넣은 건데 이 기회에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남편이 누군지 몰라? 지영 씨가 살짝 웃었어요. 당연히 말 안 했죠. 그냥 이사했다고 집들이 한다고만 했으니까. 그리고 잠깐 뜸을 들이더니 이 말을 덧붙였어요.
아마 그날 되게 재밌는 일이 좀 있을 것 같아. 당신이 모르는 걸 내가 좀 준비해놨거든. 어? 그게 뭔데? 지영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보면 알아. 지금 말해주면 재미없잖아. 그 눈빛에서 묘한 장난기가 있으면서도 단단했어요. 뭔가를 오래 생각해서 결정한 사람 눈빛이었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지영 씨가 그렇게 말하면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아니까요. 그날 밤 우리 둘은 오래 이야기했어요. 그날 밤 지영 씨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이 당신 같은 사람 놓친 거 두고두고 후회했으면 좋겠어.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어요. 지영 씨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당신 만나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요? 근데 그렇게 상처를 주고 갔다는 게 난 그냥 미워. 진짜 그 사람이 그냥 미워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목이 좀 막혔어요. 누가 저를 위해 화를 내주는 게 얼마만인지, 아니 어쩌면 처음이었는지도 몰라요. 10년 동안 제 편에서 그 사람한테 화를 내준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다들 안 됐다고는 했어도 미워해주는 사람은 없어도 저는 잠깐 있다가 지영 씨가 적어둔 집들이 메뉴를 물끄러미 봤어요. 따로 말한 적도 없는데 저랑 만나면서 그동안 제가 잘 먹는 것들로 하나하나 다 준비했더라고요. 지영 씨가 덧붙였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 이게 다예요. 당신 이렇게 대접받고 산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이혼하고 나서 오래 했던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재미없는 사람이라서,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됐다 하는 생각이요. 지영 씨가 제 표정을 읽었는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못나서 그렇게 된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알죠? 저는 대답 대신 소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창밖을 보면서 지영 씨에게 물었어요. 그게 복수야? 지영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복수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죠. 그냥 그게 다예요. 그때 접어뒀던 청첩장을 꺼내봤어요. 그 친구 이름과 다른 여자 이름. 접었다 폈다 하다가 다시 접어서 조수석 글로브 박스에 넣어뒀어요. 아직은 아니라고. 때가 되면 쓸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얼마 뒤 집들이 당일이 됐어요. 지영 씨는 오후부터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 맞을 채비를 했어요. 저는 낮에 장을 같이 봐주고 저녁 전에 택시를 끌고 나왔어요. 손님 몇 명 태우고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오래된 습관이기도 했고 들어가기 전에 혼자 바람 좀 쐬고 싶기도 했어요. 그날따라 손님이 뜸했어요. 이른 저녁은 원래 좀 그렇거든요. 퇴근 시간이 지나면 잠깐 뜸해지고 밤이 깊어야 다시 바빠지는 시간대라서요. 라디오를 낮게 틀어놓고 천천히 달리다가 마포구 쪽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그때였어요. 골목 안쪽에서 손을 흔드는 사람이 보였어요. 급한 몸짓이었어요. 이 차를 세우고 기다리니까 여자가 뛰다시피 다가왔어요. 뒷문을 열고 타는데 숨이 좀 가빠 보이더라고요. 룸미러 본 순간 심장이 멈췄어요. 전처였어요. 10년이란 시간이 있었는데 알아보는데 1초도 안 걸렸어요. 머리도 부스스하고 화장도 좀 번진 것 같았어요. 표정이 어딘가 초조하고 지쳐 보였거든요. 그때보다는 나이가 들었지만 저는 한눈에 알았어요. 근데 저는 저를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일부러 더 모자를 깊이 눌렀었어요. 저도 모르게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저 기사님, 따블 드릴 테니까 빨리 좀 가주세요. 그 목소리, 1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는데 어색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어제 들은 것처럼 선명하게 귀에 들어왔어요. 어디로 가실까요? 전처가 주소를 불러줬어요. 저는 내비게이션에 입력하면서 멈칫했어요.
그 주소가 우리 집 주소였거든요. 미터기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제 목소리도 고요해졌어요. 집에서 마주치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생각은 했지만 여기서 만날 줄은 더 몰랐거든요. 일단은 그냥 핸들을 잡고 앞을 보기로 했어요. 오래 택시를 몰다 보면 어떤 손님이 타도 일단 달리게 되거든요.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눈에 조수석 글러브 박스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안에 청첩장이 있었어요. 저는 앞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때가 됐구나. 차가 큰 길로 나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처 핸드폰이 울렸어요. 전처가 화면을 보더니 바로 받았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빠르게 받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나야. 안 그래도 지금 가는 중이야. 목소리가 좀 날이 서 있었어요. 긴장한 건지 흥분한 건지 그 경계 어딘가였어요. 상대방이 뭔가를 말하는 것 같았는데 목소리까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라디오 볼륨을 아주 살짝 낮췄어요. 전처가 들으면서 몸이 앞으로 좀 기울었어요. 거기 오는 거 확실하지? 잠깐 듣더니 전처가 낮게 말했어요. 알았어, 나 빨리 갈게. 끊어. 전화를 끊자마자 전처가 앞을 봤어요. 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창밖을 보더라고요. 뭔가 계산하는 사람 눈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달렸어요. 그래서 따블을 불렀나 싶었어요. 급하게 나온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온다는 사람이 누군진 몰랐지만 아마 전처가 그걸 확인하러 가는 길이라는 건 알겠더라고요. 얼마 후 전처가 또 전화를 걸었는데 이번엔 목소리가 좀 달랐어요. 낮고 조심스러운 톤이었거든요. 나야, 걔 진짜 온대? 잠깐 듣다가 전처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니, 소문이 어떻게 도는지 알잖아. 내 눈으로 직접 봐야지. 아직은 모르는 거잖아. 상대방이 뭔가를 더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전처가 듣다가 말했어요. 몰라. 나도 모른다니까. 내가 직접 가서 봐야지. 잠깐 침묵이 있다가 전처가 갑자기 목소리를 바꿨어요. 아니, 그나저나 걔는 어떻게 이런 데 사는 거야? 그 지영이. 거기 집값이 얼만데? 걔가 무슨 돈으로? 저는 룸미러를 흘끗 봤어요. 난 그 남편인지 뭔지 좀 봐야겠어. 대체 어떤 남자길래? 잠깐 상대방 얘기를 듣더니 전처가 웃었어요.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비웃음에 가까웠죠. 그니까 걔가 그런 팔자는 아니잖아. 직장 다닐 때도 별 볼 일 없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그런 남자가 나타나. 가서 보면 뭐 알겠지. 내가 갔다 와서 알려줄게. 저는 핸들을 잡은 채 그 말을 들었어요. 그 순간 지영씨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침에 커피 내리면서 웃던 얼굴. 오늘 집들이 음식을 제가 좋아하는 걸로만 맞췄다고 했던 그 얼굴.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저거였어요. 전처는 계속 떠들었어요. 알아. 뻔하다니까. 걔가 무슨 재주로? 어떤 남자인지 가서 보면 다 나오지. 전처가 전화를 끊었어요. 잠깐 들뜬 표정이었다가 금방 다시 원래 얼굴로 돌아왔어요. 전화를 내려놓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전처가 화면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더니 망설임 없이 받았어요. 말해봐. 잠깐 듣더니 손이 무릎 위에서 움직였어요. 핸드폰을 좀 더 꽉 쥐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확실해? 직접 본 거야? 전처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내려갔어요. 알았어, 내가 이때 연락할게. 전화가 끊겼어요. 그리고 차 안이 조용해졌어요. 룸미러로 살짝 봤더니 전처가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아까랑 다른 얼굴이었어요. 아까 지영씨 욕을 할 때는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비웃고 재고 판단하는 힘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다 빠져 있었어요. 뭔가를 들은 이후로 표정에서 힘이 사라졌거든요.
뭔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 같기도 했어요. 입술이 떨렸는데 살짝 깨물고 있는 것 같기도 했고요. 아마 태경이가 또 다른 여자와 만나는 걸 누군가 봤다는 전화였을 거예요. 그건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다 알 것 같았어요. 그 친구가 결혼을 앞두고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는 20년 넘게 옆에서 본 제가 잘 아니까요. 잠시 후 전처가 지영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를 억지로 가다듬는 게 느껴졌어요. 나야, 나 좀 늦을 것 같아서 먼저 시작해. 거의 다 와가. 끊고 나서 전처는 핸드폰을 가방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눈을 잠깐 감았어요. 지영 씨와 사는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봐야겠다던 사람이 정작 자기 남자 때문에 손이 떨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러니가 조용히 차 안을 채웠어요. 저는 조수석 글러브 박스에 손을 올렸어요.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고 차가 멈췄어요. 전처는 눈을 뜨고 다시 창밖을 봤어요. 10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 찍던 전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땐 정말 다 결정된 사람 얼굴이었어요.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는 얼굴이요. 그런데 지금 룸미러 속 얼굴은 달랐어요. 너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신호가 바뀌고 저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어요. 목적지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좀 더 달려서 아파트 단지 입구를 지나 지하 주차장 진입로로 핸들을 꺾었어요. 그러자 전처가 좀 이상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기사님, 저 여기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문 앞에 내려주셔도 돼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주차장으로 들어가 빈자리를 찾았어요. 반듯하게 주차 라인 안에 차를 세웠어요. 그때 전처가 뒤에서 다시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기사님? 누가 주차장에 내려달래요? 저 여기 안 산다니까요. 저는 시동을 끄고 잠시 그대로 있었어요. 21번 고르게 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뒤를 봤어요. 전처가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얼굴로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주차장 안을 둘러보다가 저를 봤어요. 룸미러 속 눈과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천천히 모자를 벗었어요. 그때 전처의 입이 살짝 벌어졌어요.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그대로 굳어버린 것 같았죠. 택시에서 10년 만에 마주한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게 보였어요. 전처는 그대로 굳어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를 올려다보는 눈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당신이 왜 여기 있냐는 얼굴.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되는 얼굴이기도 했고요. 오늘 집들이 오셨잖아요. 들어가시죠. 전처가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발이 땅에 닿고 나서도 저한테 눈을 못 떼고 있었어요.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쪽으로 먼저 걸어갔어요. 전처가 따라오면서 물었어요. 어떻게, 왜 당신이 여기 있냐고? 여기가 어디야? 설마...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들어가시죠. 잠깐만, 잠깐! 설마 지영이랑 당신이 만나는 거야?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층수 버튼을 눌렀어요. 전처가 들어오고 문이 닫혔어요. 좁은 공간에 둘이 멋쩍게 서 있는데 전처가 저를 봤어요. 황당하다는 얼굴이었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기도 했고요. 대답해봐. 지영이랑 만나는 거 맞아? 참나. 저는 앞을 보면서 말했어요. 들어가면 알아요. 전처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뭔가를 더 말하려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입을 닫았어요. 집 앞에 서자 안에서 웃음소리랑 이야기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벨을 눌렀어요. 그때 지영씨가 반갑게 문을 열었어요. 왔어요. 지영씨가 저를 보고 웃다가 바로 뒤에 있는 전처를 봤어요. 전처도 지영을 봤어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짧게 마주쳤어요. 지영씨가 더 활짝 웃어 보이며 먼저 말했어요. 현숙씨도 왔네. 잘 왔어. 들어와요.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연습한 것도 아닌데 진짜로 자연스러웠어요. 지영 씨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겉은 한없이 어려 보이지만 생각보다 속이 단단해서 이미 준비가 된 사람이었거든요. 전처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실이 보였어요. 따뜻한 조명 아래 테이블 위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손님 몇 명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지영 씨가 꾸민 공간이었는데 차분하고 품위가 있었어요. 비싼 것들로 채운 게 아니라 사는 사람 취향이 느껴지는 그런 공간이요. 전처가 거실을 빙 둘러봤어요. 그리고 저를 봤어요. 저와 지영 씨가 나란히 서 있는 걸 보면서 그제야 완전히 이해가 된 것 같았어요. 그때 얼굴이 묘하게 일그러졌어요. 이 집과 공간이 자신이 알던 그 재미없는 전 남편과 연결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얼굴이었어요. 전처가 혼잣말처럼 낮게 말했어요. 어떻게 당신이 여기서 살아? 그때 지영 씨가 웃으면서 끼어들었어요. 앉아요. 오는데 힘들었지? 전처는 앉는 둥 마는 둥 하며 겨우 의자에 앉았어요. 눈으론 계속 거실만 훑고 있었죠. 저는 그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손님들 얼굴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는 거였어요.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죠. 전처는 음료도 받지 않은 채 일어났어요. 거실을 가로질러 다른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손님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면서 사람들 얼굴을 하나씩 훑었어요. 그 여자 어딨어? 여기 온다고 했잖아. 낮게 중얼거리는 건지 누군가한테 묻는 건지 모를 말이었어요. 손님들이 전처 때문에 서로 눈치를 봤어요. 전처가 방 쪽으로 가려고 하자 거기 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비켜섰어요. 전처는 개의치 않고 밀듯이 지나갔어요. 가방이 옆 사람 팔꿈치에 부딪혔는데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지영 씨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말했어요. 저기 현숙 씨. 전처가 멈추지 않았어요. 현숙 씨. 지영 씨가 한 번 더 부르자 전처가 멈췄어요. 뭔가 톤이 달라진 걸 느낀 것 같았어요. 지영 씨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어요. 남의 집들이에 오셨으면 예의를 좀 지키셔야죠. 전처가 그 말에 멈췄어요. 그러자 지영 씨가 침착하게 말을 계속했어요. 참,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네요. 그 말이 공기를 갈랐어요. 손님들이 하나씩 대화를 멈추고 이쪽을 봤어요. 전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자존심 상한 게 역력했어요. 뭔가를 받아치려고 입을 열려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방 안쪽에 있던 여자 하나가 가방을 집어들더니 빠르게 걸어 나왔어요. 전처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 여자가 먼저 알아본 건지 전처가 먼저 알아본 건지 모르겠지만 전처가 여자를 알아보는데 1초도 안 걸렸어요. 두 사람 사이 전류 같은 게 흘렀어요. 너야? 전처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그 여자가 비웃는 얼굴로 말했어요. 그래 나다. 당신하고는 어차피 오래 살 생각도 없었대. 본인 입으로 그러던데. 전처가 이 말에 눈이 뒤집혔어요. 인연이? 늙은 너하고 미쳤다고 살겠니? 우리 태경씨가 당신 병수발 들 일 있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전처가 앞으로 달려들었어요. 그 여자가 뒤로 물러서며 현관 쪽으로 쓱 빠졌어요. 전처가 쫓아가면서 팔을 뻗었어요. 그 여자가 가방을 휘두르면서 막았어요. 잡히나 봐라. 그 여자가 얄밉게 웃으면서 현관문을 잡아당겼어요. 전처가 다 따라잡은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전처발이 현관 문턱에 걸리면서 중심을 잃은 거예요. 잡으려고 팔을 뻗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가방이 옆으로 튕겨나갔어요. 손님들이 일제히 큰 소리에 그쪽을 봤는데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전처는 문턱 앞바닥에 앉아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가방이 옆으로 나뒹굴었고 머리가 완전히 헝클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딱 10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저를 내려다보던 사람이 지금 바닥에 앉아 있었죠. 그때 전처 눈빛이 생각났어요. 당신이야말로 평생 그렇게 살아 하면서 한심하게 보던 그 눈빛이요.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물 한 잔을 따라서 전처 앞에 내려놨어요. 진정하고 일어나. 전처가 바닥에 앉은 채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자존심인지 분함인지 뭔지 모를 것들이 뒤섞인 눈이었어요. 지영 씨가 그 옆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일부러 불렀어요. 오늘 직접 봤으면 좋겠어서요. 그 말은 조용했어요. 화가 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래서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전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물잔을 한 번 더 전처 쪽으로 밀었어요. 마시든 마시지 않든 그건 전처가 결정할 일이었지만요.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 같은 거였죠. 한참을 바닥에 앉아있던 전처가 겨우 바닥에서 일어났어요. 천천히 아무 말 없이 일어나 헝클어진 머리를 손으로 쓸었어요. 가방을 집어들고 소파 끝자락에 앉았어요. 물잔을 들었다가 내려놨어요. 손이 아직 떨리고 있었거든요. 손님들은 다 자리로 돌아갔지만 분위기는 아까 같진 않았어요. 지영 씨가 자연스럽게 사람들한테 말을 걸면서 자리를 풀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전처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어요. 전처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보는 눈이 아까랑 달랐어요. 아까는 황당하다는 눈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복잡한 게 섞여 있었어요. 저는 맞은편 의자를 당겨 전처 앞으로 앉았어요. 손님들이 있었지만 우리 둘이 있는 이쪽은 조용했어요. 전처가 숨을 내쉬듯 말했어요. 이거 다 계획한 거지? 저는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으면서 말했어요. 무슨 재주로 손님을 골라서 데워? 그냥 탄 거야. 목적지가 여기였던 거지. 그래도 오늘 이 자리는... 그건 지영 씨한테 물어봐. 전처가 입을 닫았어요. 그때 제가 안주머니에서 출력해뒀던 청첩장이 든 봉투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전처가 얼떨떨하게 집어들더니 열었어요. 이게 무슨...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동창회에서 돌았어. 나도 얼마 전에 알았지만. 말도 안 돼. 여자가 있는 건 알았어도 어떻게... 혼인신고 한 적 있어? 전처가 말을 못했어요. 한 번도 없지. 재산 정리 복잡하다는 핑계로 천천히 하자고 했지. 그게 몇 년째야? 전처의 입술이 떨렸어요. 아니야.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나한테 왜?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차가워졌어요. 왜? 내가 왜인지 알려줘? 대학 때부터 봐왔던 그놈, 걔 옆에 있던 여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난 다 봤어. 쓸만하다 싶으면 사귀고 더 좋은 게 생기면 바꾸는 거야. 그게 그놈이야. 그리고 지금 당신한테 뭐가 남아있어? 부모님 유산 그게 얼마나 남아있을까? 전처가 눈을 피했어요. 그래, 대답 못하겠지. 저는 계속했어요. 법적으로 태경이하고 당신 아무 사이도 아니야. 태경이가 오늘 저 청첩장 들고 결혼식 준비하는 동안 당신은 여기서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고. 그게 현실이야. 전처 눈에서 뭔가가 흔들렸어요. 저는 청첩장을 바닥으로 탁 던졌어요. 이렇게 살려고 그러고 갔어? 나 버리고. 이게 당신이 원하던 삶이야? 전처가 고개를 숙였어요. 수아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걔가 엄마 어떻게 사는지 알면 뭐라고 할 것 같아? 전처의 어깨가 작아졌어요. 그래도 전 멈추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꾹 눌러놨던 것들이 올라오는데 이번엔 막지 않았어요. 당신 나한테 뭘 했어? 이혼할 때 나랑 사는 게 너무 재미없다고. 죽기 전에 이렇게는 살기 싫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사니까 좋아. 난 그 말이 얼마나 오래 갔는지 알아?
내가 그렇게 부족한 놈인가? 그 생각만 하면서 혼자 수학 키우고 앞만 보면서 택시 몰았어. 차라리 모르는 놈을 만나지 왜 하필 내 친구야? 믿었던 두 사람이 내 등에 칼 꽂는 걸 어떻게 받아들인 줄 알아? 다 못난 내 잘못이다. 그게 몇 년인데. 난 태경이랑 당신 얼굴 떠오르면 밥도 안 넘어가. 당신이 그 기분 알기나 해. 전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눈물이 고여 있었는데 흘리진 않으려고 버티는 것 같았어요. 나도 그때 뭐? 전처가 잠깐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래, 그때 당신 말이 맞았어. 그 사람 그럴 사람이라는 건 나도 알았어. 근데 그땐 그게 안 보였어. 저는 그 말을 들었어요. 후회하는 말이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이 나오는데 10년이란 시간이 걸렸다는 건 알았어요. 저는 잠깐 있다 말했어요. 보기 싫었겠지. 보고 싶지 않았던 거고. 나보다 훨씬 좋은 놈이라고 믿었을 테니까. 전처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가 그랬잖아. 이혼은 해주지만 그 놈은 안 된다고. 그때 내 말 좀 듣지 그랬어. 돌아서려는데 지영씨가 옆에 와 있었어요.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몰랐어요. 지영씨가 전처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영씨가 천천히 말했어요. 현숙씨, 나 사실 현숙씨 미워했어요. 같이 일할 때 당한 것들 쉽게 잊히지 않더라고요. 전처가 눈을 피하려 했지만 지영씨가 계속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지영씨가 제 옆으로 바짝 섰어요. 그리고 제 팔에 손을 얹었어요. 이렇게 귀한 사람을 현숙씨가 보내준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난 용서하려고요. 전처가 그 말을 듣고 굳었어요. 지영씨가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어요. 우리 행복하게 잘 살 거예요. 그 말이 칼처럼 조용했어요. 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비꼬는 톤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담담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나왔어요. 전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힘없이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청첩장을 한번 보더니 집어들지 않았어요. 그냥 테이블 위에 두고 돌아섰어요. 손님들이 있는 거실을 지났는데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잔뜩 처진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잠깐 조용해졌다가 지영씨가 자연스럽게 손님들한테 말을 걸면서 다시 웃음소리가 돌아왔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남겨진 청첩장을 봤어요. 그 친구 이름이 있는 그 종이요. 그걸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제는 쓸 일이 없어진 물건이었지만 버리긴 싫었어요. 뒤에 손님이 다 가고 나서 지영씨가 제 옆에 와서 소주를 따라줬어요. 그날은 이상하게 한 잔이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쓰지도 않았어요. 잠깐 있다가 제가 물었어요. 오늘 다 당신이 준비한 거야? 지영씨가 소주잔을 손으로 감싸주면서 말했어요. 네, 현숙 씨한테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불렀어요. 당신이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거 그 사람 눈으로 직접 보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럼 그 여자는? 어쩌다가 태경 씨가 만나는 여자를 알게 됐거든요. 그 사람한테도 오라고 했어요. 현숙 씨가 오는 날에 맞춰서. 현숙 씨가 오늘 안 오면 어쩌나 싶기도 했는데 전 그 말을 듣고 잠깐 멍했어요. 그럼 현숙이가 그 여자 확인하러 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 지영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한텐 왜 말 안 했어? 알면 말렸을 거잖아. 당신 마음 약한 거 내가 모를까 봐요?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전 아마 말렸을 거예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고.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잘 살면 된다고 했겠죠? 지영씨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나 사실 청첩장도 봤어요. 전에 당신 차 청소하다가. 어? 다 알고 있었어? 네.
보고 나서 가능하면 당신이 직접 그 사람 앞에서 꺼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죠. 당신 손으로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나도 가만히 있었어요. 지영 씨가 잔을 들다가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후회할 짓을 했는지 당신 눈앞에서 느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지영 씨가 저를 봤어요. 당신이 그 말 10년 넘게 품고 산 거 알아요. 재미없는 사람이라는 말, 그게 얼마나 억울했는지도. 이제 억울하지 않죠? 저는 한동안 지영 씨를 봤어요. 진짜 내 아내가 맞구나 싶더라고요. 이 사람이 저를 위해 이걸 다 준비했다는 게 그게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고맙다는 말을 꺼내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목이 먹먹해졌어요. 그래서 그냥 잔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없이 잔을 부딪혔어요. 그게 그날 밤 가장 편안한 순간이었어요. 지금 저는 지영 씨랑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지영 씨가 커피를 내려줘요. 이사하기 전에 여기서 아침에 커피 마시면 좋겠다고 했던 말 그대로예요. 창밖에 공원이 보이고 사람들이 아침 운동하는 게 보여요. 전 그걸 보면서 커피를 마시거든요. 솔직히 별거 아닌 아침이에요. 근데 그 별거 아닌 아침이 저한테는 오래 없던 거였어요. 가끔 지영 씨가 물어요. 어때? 이제 좀 후련해? 근데 생각보다 별거 없더라. 잘 사는 게 제일 독한 복수라는 말, 이제는 정말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 아침마다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다는 것, 그게 저한텐 충분해요. 10년을 묵힌 복수치고는 싱겁다고요? 아니에요. 그날 밤 현관문을 나서던 전처 뒷모습, 그걸로 됐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네요. 저는 오랫동안 복수를 꿈꿨어요. 저에게 배신하고 간 두 사람이 잘못됐으면 좋겠다고. 내가 받은 만큼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진짜 복수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내가 단단해지는 거였어요. 저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일 아까운 순간이 상처를 준 사람한테 계속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결국 내 시간을 갖다 바치는 거거든요. 전 그걸 너무 오래 했어요. 그리고 잘 산다는 게 결코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고맙다는 걸 느끼는 것. 밥 먹을 때 속이 편한 것. 그게 가장 잘 사는 거더라고요. 혹시 저처럼 억울한 분이 계시다면 그 마음을 품고 사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 시간이 아까워요. 대신 그 시간에 나를 잘 봐주는 한 사람을 붙잡으세요. 저한테는 그게 지금의 아내였어요. 여러분에게도 행복한 앞날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